네, 그러면 시작하면 되겠죠? 네, 화면 공유해 주시고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 지금 공유되지 않았나요? 아, 아, 잠시만요. 다시 할게요. 보이시죠? 네, 잘 보입니다. 네. 네. 아, 이게 지금 또 공유 중지되지 않았나요? 어, 잘 나오고 있긴 한데요, 선생님. 아, 그런가요? 저한텐 지금 공유 어플리케이션에서 이 창을 이동하라고 되어 있는데, 음, 잠시만요. 새로 네, 공유. 제가 그 슬라이드 쇼만 누르면 지금 이게 문제가 생기는, 지금 잘 보이시죠? 네, 잘 보입니다. 다시 공유 중지하고, 슬라이드 쇼로 하면은 그 문제가 생기는 것 같은데, 또 그렇게 되면은 제가 슬라이드 쇼 하지 말고, 잠시만요. 이거? 어, 됐다. 네, 이거로 하죠. 좀 뭔가 네, 바뀐 것 같네요. 네. 그러면은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네, 예, 제 강의 제목은 신자유주의적 탈정치화와 난민의 위계라고 제목을 지었고요. 사실은 신자유주의적 탈정치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또는 난민의 위계는 또 무엇이냐 이거는 처음부터 설명을 하기보다는 사실은 제가 좀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이것을 신자유주의적 탈정치화라고 하는 측면에서 또는 난민의 위계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야기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어떤 순서로 좀 강의를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 강의 소개에도 나갔듯이 제가 사실은 기본적으로는 올해 아프간 그 협력자들이 들어왔고 그때의 상황과 그리고 2018년의 상황 우리가 계속해서 오버랩되는 그 2018년 여름에 예멘 난민 신청자들이 제주도에 왔을 때 그 상황이랑 같이 조금 비교해 보면서 이걸 어떻게 이해할까라고 하는 주제를 좀 강의 주제로 준비해 왔는데요. 그래서 다시 한번 2018년의 상황을 한번 좀 돌아보자. 그때 뭐 아직도 3년밖에 안 지났죠. 물론 코로나 전후가 사실은 굉장히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긴 하지만 사실은 3년 전밖에 안 됐다. 3년 동안의 이 간극은 있지만 너무나 엄청난 격차가 있는 그런 어떤 사건들. 2018년엔 이런 분위기였죠. 그래서 뭐 가짜 난민이라고 바로 규정 지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거리에 나와서 또 전국적으로 제주도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집회를 조직하고 또 난민 반대를 외쳤죠. 그리고 혐오가 아니다 안전을 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피켓들, 그 국민이 먼저다, 국민은 안전을 원한다라고 하는 피켓들 그때 굉장히 많이 도드라졌던 그런 분위기였었는데요. 자, 그러면은 2018년에 또 어땠는가? 그 사이에 코로나 시국이라고 하는 게 있었지만 이게 굉장히 같은 나라라고 아니면 같은 사회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보기엔 굉장히 엄청난 드라마틱한 간극을 보여줬던 2021년의 이 상황. 뭐 아프간에서 미국이 철수를 하겠다라고 어, 결정하고 또 발표하고 그다음에 굉장히 여러 가지 일들이 아주 빠르게 이루어졌었죠. 그리고 이제 아프간에서 아프간 현지 조력자들을 한국으로 모셔오겠다라고 하는 외교부의 발표가 있고 바로 378명의 사람들이 입국을 했죠. 그러면서 바로 또 이 사람들은 난민이 아니고 특별 기여자다. 사실 그 전에 바로 그 전날인지 몇 시간 전에 특별 공로자라고 하는 말을 했었어요. 근데 바로 또 바뀌었죠. 저 특별 공로자든 특별 기여자든 아무튼 난민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 정의와 함께 또 바로 이제 또 어떤 풍경들이 펼쳐졌었느냐 이런 어떤 사진. 이 사진을 보고 사실은 저도 조금 눈시를 좀 붉혔는데 이거를 보고 눈물이 그냥 나는 거죠. 뭐 무의식적으로. 예. 아이고 이러면 안 되는데 거리 두고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하지만 뭐 여러 가지 어떤 교육과 문화화와 사회화의 이 영향 속에서 우리가
주체가 됐는데 눈시울이 안 붉혀질 수 없겠죠? 자, 근데 아무튼 이 눈시울 붉히게 하는 그런 어떤 장면들과 그 분위기, 그리고 또 이런 상황들 미디어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뭐 인류의 모범, 인권 선진국 그런 이야기들로 미디어가 굉장히 많이 미디어 내용들이 채워졌었던 그리고 또 저는 사실 이 이미지는 오늘 처음 봤는데 히잡을 쓴 여성의 모습을 이런 식으로 굉장히 따뜻하고 이 환대 메시지 속에서 볼 수 있었던 굉장히 예외적인 어떤 재현 아닌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정리를 하자면 2018년 여름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다 잘 아시겠지만 일반 시민의 반대가 있었죠. 정말 근처에 아주 평범한 그런 일반 시민들의 반대가 있었고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추처 아니면 어떤 그런 소속 어떤 분들이냐 했을 때 이제 뭐 여초 카페에서 굉장히 많이 이런 반대 목소리가 나왔었다. 구체적으로 뭐 맘카페라든지 그렇죠? 또는 뭐 원래 이제 오랫동안 존재했던 반다문화 커뮤니티라든지 또는 랩팸으로 본인을 이제 정체화하는 그런 페미니스트들 사이에서도 난민 반대가 굉장히 난민 반대 목소리가 울려 퍼졌었고 또 뭐 이분들은 시점을 조금 구분하기 힘들 것 같아요. 근데 극우 기독교 커뮤니티에서는 이미 꼭 난민이 아니라 난민 특히 이슬람 무슬림이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굉장히 어마어마한 그런 혐오적인 그런 메시지들이 이미 뿌리고 있었고 또 이때 만났던 거죠. 또 이 분위기 속에서 굉장히 편승하는 그런 또 일부 정치인들이 있었죠. 굉장히 기회주의적인 모습으로 좀 보이는 이들의 또 이 모습을 또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할까라는 질문들을 이제 던지면서 그 속에서 난민 문제는 어떻게 정의됐는가? 첫 번째로 국가 안전의 문제로서, 즉 예멘 난민은 가짜 난민이자 테러리스트다라고 하는 어떤 정의. 또 두 번째로는 민생 파괴 문제다. 예멘 난민은 가짜 난민이자 이주노동자 아니냐. 이 사람들이 무슨 난민이냐. 이 사람들은 가짜고 사실상 경제적 이주자야. 불법 체류자가 될 사람들이야. 라고 하는 그 정의. 세 번째는 이제 이게 어떻게 젠더화된 성별화된 불안을 야기했는가를 이야기할 때 이제 중요해지는 난민의 정의였었는데 이거는 사실 여성 인권 안전의 문제다. 왜 예멘 난민 특히 여기에 남성들이 많아 이슬람 남성 또는 무슬림 남성 잠재적인 성범죄자야 성착취자야라고 하는 그런 어떤 정의 재현 속에서 여성 인권 안전의 문제까지 되는 그런 아주 복잡한 여러 가지 불안들과 공포와 혐오가 막 섞여서 이 사람들이 이제 대한민국에 들어오게 됐던 것이죠. 자, 그리고 정부가 그 70만 명 넘는 사람들이 국민청원에 이제 서명을 하고 정부가 그럼 답을 해야 되잖아요. 정부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진정한 난민은 보호하되 허위 난민 신청자는 신속하게 가려낼 것이다라고 하는 이 발화를 통해서 사실상 난민 반대 그 담론 속에서 가장 중요한 가짜 대 진짜라고 하는 그 이분법을 아주 확정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자, 그러면 2021년 여름에는 어떤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가? 제가 지금 또 창문 할까요? 창문이 좀 추웠었는데 살짝 이걸 좀 덮으면서 창문에서 이게 약간 유튜브에 또 이제 이게 여기 뭐죠? 블라인드가 다 가려지지 않으니까 틈새로 막 좀 바람이 솔솔 나오는데요. 아무튼 2021년 여름, 지금은 겨울인데 여름 생각하면서 좀 추위를 좀 견뎌내야 될 것 같아요. 2021년 여름에는 어떤 상황이었는가? 정부에서 입국 아프간 난민들을 아까 이제 저희 박범계 외교부 장관의 그 사진도 있었고, 자, 정부에서는 바로 이런 식으로 바로 일사천리하게 이미 뭐 굉장히 많이 어떤 그 논의들이 있었겠죠. 아프간인들을 378명을 입국시키면서 이들은 난민이 아닌 특별 공로자다. 또는 특별 기여자다라고 바로 정의해버리죠. 미디어에서는 외교부의 미라클 작전에 대한 칭찬 그리고 자화자찬 지금 뭐 해외에서 다 우리를 보고 있는 듯이 저 외신에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냐면 실시간으로 막
새롭게, 근데 거의 비슷하죠. 다 이제 칭찬, 자화자찬 또는 우리가 인류의 모범을 보여줬다. 또는 인권 선진국으로서 드디어 인정받는 것이다라고 하는 소위 이제 젊은 사람 요즘 학생들이 좋아하는 그 국뽕이라고 하는 말로 여기서 이제 표현을 할 수 있겠죠. 또 다시 그런 어떤 모습으로서 이 분위기가 그 반전되는 자, 큰 반대나 논쟁은 없었죠. 큰 반대나 논쟁은 없는 환대처럼 보이고 환대이기도 하고 환대처럼 보이고 환대이기도 할 때 이 환대의 성격을 사실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환대라고 할 때 우리가 보통은 그냥 따뜻하고 굉장히 따뜻한 어떤 웰컴으로서 이해를 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단순히 환대를 처리할 수는 없겠죠. 환대는 사실 권력의 표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논쟁 없는 환대인데 그 환대의 성격은 어떤 것인가? 이른바 난민들인데 난민이 아니라고 하는 상황, 난민 상황이긴 한데 난민은 없는 상황, 이 모순된 상황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 성격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를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문들을 좀 뽑아봤는데요. 하나는 첫 번째로 2018년 여름과 2021년 여름 사이의 간극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두 번째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2018년 500여 명의 예멘 난민 신청자들은 어떤 전 지구적, 사회적 맥락 속에서 입국해서 또 어떤 존재로 받아들여진 것인가? 아까 어떤 존재로 받아들여졌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힌트들은 사실은 좀 이미 이야기가 됐어요. 근데 그것의 맥락은 무엇이었는가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요. 2021년 378명의 아프간인들을 특별 기여자로 정의했는데 이렇게 정의하게 된 더 큰 맥락은 무엇인가? 요거는 좀 얘기가 안 된 것 같아요. 지금 여름 지나고 또 코로나 속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그다음에 그분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다 잘 모르겠는 그런 어떤 상황 속에 있는 것이잖아요. 자, 그들이 그럼 특별기여자로 정의되는데 그 맥락은 무엇인가? 그리고 어떤 국제 관계 속에서 입국을 하게 되는가? 아니면 이들에 대한 환대는 사실 더 큰 국제적 맥락은 환대 더 큰 국제적 맥락은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 봐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그 2018년에 예멘 난민들은 예멘 난민 신청자들 제주도에 입국했던 예멘 난민 신청자들은 사실상 이와 같은 맥락, 특정 맥락 속에서 한국에 입국을 하였습니다. 그 전체적인 분위기를 우리가 전지구적 안전의 정치, 안전 대신 뭐 안보, 치안 또는 뭐 불안, 안전과 가장 이제 밀접한 관계를 맺는 게 사실상 불안이라고 하는 정동이잖아요. 감정? 안전하지 않으면 불안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안전, 안보, 치안, 불안, 기타 등등등 의 정치로서 이야기가 될 수 있는 이 전 지구적 맥락이 있다. 그것은 9.11 이후라고 하는 특정 시점 이후의 어떤 전지구적 분위기 그리고 여기에 뭐 뺄래야 뺄 수 없는 이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것 이것들이 같이 묶이게 되면서 어떤 파급 효과, 어떤 정치를 글로벌하게 만들어내는가. 이른바 자본은 자유롭게 이동하죠. 하지만 인구의 이동에 위계적 규제를 둔다는 것은 우리가 크게 신자유주의적 어떤 글로벌라이제이션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9.11 이후, 포스트 9.11이라고 하는 건 여기에 어떤 성격을 더하는가. 이주민, 난민, 여타 소수자를 규제하는 방식으로 발전하고 특히나 어떤 사람들, 여러 이주민들, 물론 전체적으로 이주민, 난민, 여타 소수자를 이제 규제하지만 특히나 이슬람계 또는 무슬림계 사람들, 이주민, 난민, 아니면 이제 이미 서구에서 몇 세대에 걸쳐 살고 있는 그런 이민자들, 커뮤니티들을 규제하는 방식으로 발전하죠. 자, 그러면서 동시에 발전한 게 바로 유럽과 미국 또는 유럽과 북미의 극우 정치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그 안에서 발전하게 된 것이 이 무슬림, 두색인종 남성, 이주민, 난민 소수자는 위험한 존재라고 하는 한편에서 그 재현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그들로부터 사실상 보호되어야 할 국가 안보 안전 뭐 치안이라고 하는 그 이분법이 바로 이 극우 정치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활용되는 모습을 보이죠. 이게 어떤 그 예멘 난민들이
한국에 입국했을 때 배경이 되는 글로벌한 맥락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크게. 근데 그럼 현지의 맥락은 무엇인가 또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겠죠. 그냥 글로벌이 모든 걸 다 설명할 수는 없잖아요. 글로벌 플러스 로컬 또는 로컬의 글로벌이 이제 재현이 되는 것인데 로컬의 그 측면은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 세대화, 젠더화된 불안의 정치. 사실은 이제 뭐 안전의 정치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를 이제 조금 더 명확하게 표현하면 불안의 정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것의 뭐 더 큰 맥락은 잘 아시는 IMF 이후 한국에서 신자유주의화 속에서 사회적 불안정성이 증대되게 된 것. 그리고 이것의 어떤 가장 뭐라고 할까요? 뭐 여성과 남성이 물론 다르게 하지만 또 세대, 그렇죠? 한국에선 계급이 좀 나와야 되는데 계급보다는 이제 세대가 전면에 좀 등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아까 좀 준비하면서 세대화된 불안의 정치 좀 어떻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세대화된 젠더화된 불안의 정치가 펼쳐지고 있었죠. 그리고 사실 이거는 뭐 그냥 간단하게 한 슬라이드 안에 설명하기 너무 복잡하죠. 여러 가지 어떤 신자유주의 불안정성의 정치가 있고 또 미투 이후에 2015년 이후에 어떤 급 발전하게 되는 급 성장하게 되고 그런 어떤 젠더의 정치가 있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 여성 인권, 여성 안전이라고 하는 목소리가 그렇죠. 대중화된 페미니스트 목소리를 통해서 표출이 되고 막 여러 가지가 굉장히 복잡한 그런 상황이 있는데 그 속에서 이분들이 이제 입국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불안이 투영이 되는 그런 얼굴이었다. 글로벌하고 로컬과 막 같이 복잡하게 얽혀서. 자, 그래서 예멘 난민들은 사실은 한국과 예멘과 한국이 어떤 관계가 있는가? 굉장히 관계가 그렇게 아주 밀접하진 않죠. 하지만 여러 가지 글로벌 로컬의 맥락에서 이분들과 역사적, 대면적, 실질적 관계가 굉장히 희박하고 또는 부재하다고 할 수도 있지만 이거를 또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은 이슬람 없는 이슬람 포비아라고도 표현을 하기도 하죠. 일각제 구교현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런 어떤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정확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의 이슬람 포비아는 뭐냐? 이슬람이 사실은 우리와 관계가 굉장히 부재하지 않는 이슬람 없는 이슬람 포비아가 어떻겠는가? 굉장히 한국의 상황을 잘 포착하죠. 자, 부재하지만 이미 전지구적 맥락 속에서 특정하게 젠더화, 인종화된 몸으로 입국을 했다. 그리고 공포 바로 입국하자마자 공포와 불안의 상징이 된다는 거죠. 젠더와 인종화된 몸이라고 하는 건 아까 네. 테러리스트야, 범죄자야, 또는 불체자, 이른바 불체자가 될 것이야. 아니면은 남성, 이슬람 남성, 근본주의 가부장제, 어마어마한 그 공포 속에서 잠재적인 성착취자 또는 성범죄자라고 하는 그런 어떤 모습으로 입국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게 바로 예멘 난민들이 입국했을 때 그들이 어떠어떤 방식으로 보이는가를 설명하는 그 맥락, 사회적 맥락들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아프간인들은 굉장히 다른 맥락 속에서 입국을 하게 되는 거죠. 다시 한번 그들과 우리의 관계는 무엇이었는가를 조금 여러 가지 어떤 맥락들 속에서 이해해 볼 필요가 있는데, 자, 먼저 난민이 아닌 특별 기여자로서 정의가 됐죠. 아프간인들을 난민이 아닌 다른 이름으로 부르면서 피난시킨 한국 정부의 모습은 사실상 이거는 뭐 난민인권센터에서 너무나 잘 아시는 1994년 이후 연평균 1.5%밖에 안 받아들인 거죠. 1994년은 어떤 해였냐? 한국이 난민 협약에 난민을 받아들이겠다. 난민 협약 가입국이 된 그 해지만 그래서 되게 오래됐어요. 사실 1994년부터 형식적으로는 받아들이는 나라지만 연평균 1.5%는 아예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세계 최하의 난민 인정률이란 기조를 그대로 반영하기는 해요. 이들을 뭐 이론적으로 난민인 사람들이 난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뭐냐? 난민이라 정의했을 때 잠재적으로 발생 가능한 책임들을 미리 차단하는 거라고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게 하나의 어떤 이유,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부를까? 난민을 난민이라 부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설명하고자 할 때 이것도 하나의 이유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 그거로는 충분하지는 않은데 그것은 특별 기여자로 정의된다면 여전히 무엇에 대한 기여와 공로인지를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도대체 뭐에 대한 공로? 아직은 지금 한국 땅에 들어와서 어떻게 공로할 것인지 기여할 것인지는 아직은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시점은 아닌 거죠. 그러면 그 전에 이분들이 한국에 입국하기 전에 어떤 존재로서 규정이 됐고 그리고 그 규정은 도대체 어떤 관계에 있었는가를 설명하는 어떤 실마리가 될 것이다. 어떤 관계를 우리가 서로 가져왔는가. 그러면은 한국에 입국하기 전에 이분들과 한국의 관계 또는 한국이 그 이전에 이분들과 아프간과 한국이 관계 맺게 된 그 맥락 그 모든 걸 다 추적해서 역추적해서 이제 이해를 해봐야 되겠죠. 설명을 해야겠죠. 그러면은 이게 나오는 거예요. 미국과 동맹국이 2001년 이후 침공 후 주도한 재건은 도대체 궁극적으로 어떤 과정이었는가를 설명할 필요가 있겠죠. 바로 이 맥락 속에서 이미 우리는 20년 동안 굉장히 구체적인 관계를 가져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관계의 성격은 무엇인가? 신자유주의자 그러면 2001년 전쟁이 있었고 그리고 2020년 동안 아프간 전쟁은 사실상 미국이 벌인 가장 오래된 전쟁이라고 하잖아요. 20년 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이것은 신자유주의적 국가 만들기, 탈레반을 쫓아내고 새로운 국가를 만드는 거죠. 근데 이 국가의 그 모습, 성격은 무엇인가? 신자유주의적 국가 만들기 또는 군사적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말로서 표현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군사적 신자유주의 쪽은 굉장히 생소할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신자유주의는 보통 뭐 경제적인 그런 어떤 프로그램들을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군사적으로 네, 전쟁을 벌이고 들어가서 뭘 했는가를 좀 설명할 때 도움이 되는 그런 표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지난 20년간 아프간은 제3세계 발전을 지배하는 신자유주의적 정치 경제와 풀뿌리 세계화 그리고 NGO 통치성이라고 하는 이 복잡한 기획에 새롭게 편입되었다. 전쟁이 있었고 그다음에 침공과 재건이 있었는데 그 재건의 과정은 바로 이 신자유주의적인 발전주의 기획의 과정이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상황은 바로 사실상 그 이전에 침공, 점령, 지배라는 정치적 상황이 있다는 거죠. 근본적으로. 그 상황과 그 속의 권력 관계를 각각 경제적 상황 또는 사회 경제적 원조 수혜 관계로 탈바꿈한다라고 하는 거죠. 분명히 침공이 있었고 전쟁과 침공과 그다음에 지배라고 하는 게 있는데 발전주의 기획이 쑥 들어오게 되면서 그래서 신자유주의적 발전 기획의 대상으로 쑥 새롭게 세계 시장에 편입하게 되면서 아프간과 미국 또는 미국과 동맹국과 아프간의 관계는 어떻게 재정이 되는가? 경제적인 관계요. 원조 수혜 관계로 탈바꿈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즉 군사적 폭력과 지배를 무화하고 사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이 관계의 그 기반이겠죠. 자, 이 관계를 무화하고 그 속에서 신자유주의적 발전사업 원조수의 관계를 만들어내고 그거로 메꾸고 그리고 거기서 가능해지는 것이 바로 이 특별 기여자라고 하는 여전히 조금 이제 굉장히 어떤 기여자인지. 근데 그 기여자인지의 그 성격은 사실상 새롭게 만들어진 새롭게 전유되는 이 상황 속에서의 어떤 기여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다. 네. 자, 그래서 그 결과 아프가니스탄인들이 당면해온 역사적 정치적 복잡성은 지워지고 이분들은 사실 굉장히 복잡한 제국주의 역사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 속에서 굉장히 복잡한 폭력적인 그런 현대사를 경험해 온 게 아프가니스탄이고 아프가니스탄 현지인들이죠. 그 복잡한 역사적 정치적 복잡성은 지워지고 원조의 대상이자 사회경제적 발전의 주체로 재정이 되고 있다. 뭐 아프리카에서 아시아에서 다 많은 그 정치적이고 여러 가지 어떤 그 내정과 또 제국주의 침략과 그것에 지금 그 뭐라고 할까 애프터매스
여파라고 할 수 있죠. 20세기와 21세기까지.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사실상 발전주의라고 하는 세계적 발전주의라고 하는 이데올로기와 기획 속에서 새로운 주체들로 발전의 주체들로서 원조의 주체들로서 원조의 대상으로서 제정이 되는데 아프간인들도 똑같이 바로 그 제전 속에 편입이 되는 과정이 바로 20년 동안의 그 점령의 과정이 아니었냐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바로 이것을 가능케 하는 국제관계, 국가들 간의 관계는 어떤 식의 성격을 가지는가. 자, 먼저 한국의 미라클 작전부터 좀 얘기를 해볼게요. 미라클 작전이 인도주의, 그 자체로서는 인도주의적 행위였으면 부정할 수 없죠. 네. 그거 자체는 인도주의적 행위라고 할 수 있는데, 인도주의라고 하는 것은 그냥 독립적으로 형성되고 생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인도주의 정치와 강력히 결합해 왔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군사적 인도주의 또는 인도주의 전쟁이라고 하는 모순이 지난 20년간 특히 이라크 전쟁, 아프가니스탄 전쟁 이후로 이런 모순이 실제하게 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다시 그럼 침공 이전에 어떤 상황이었는가 아니면 어떤 명목하에 침공을 하였는가 9.11 테러에 대한 보복 또 아프간 여성들을 탈레반의 억압으로부터 구해야 한다는 그 명목하에 이 모든 것이 굉장히 인도주의적인 어떤 명목이죠. 네, 인도주의적 목표를 가지고 침공을 한다 이거예요. 그게 바로 인도주의 전쟁 또는 군사적 인도주의. 자, 따라서 미라클 작전이라고 하는 한국이 지금 2021년 8월 미라클 작전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인도주의적 사건 이전의 그 맥락들은 훨씬 더 복잡하다. 자, 먼저 이 한국군의 아프간 파병과 재건 참여부터 먼저 얘기해야겠죠? 예, 다시 우리의 관점에서 이제 다시 추적한다고 할 때, 한국군의 아프간 파병과 재건 참여는 테러리스트들, 미국 때문에 사실 우리가 참여하게 된 거잖아요. 우리가 막 갑자기 간 게 아니라. 자, 그러면 미국의 그 명목은 이거였죠. 테러리스트들, 이슬람 가격분자들로부터 세계 안정과 제3세계 여성 인권을 보호하는 존재로 자임하는 미국의 인도주의적 패권주의라고 하는 모순이 있고 한편 뭐 그럼 그거지 우리가 왜 파병해? 네, 우리가 파병할 수밖에 없는 그 맥락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자, 냉전의 연속성 속에서 구축된 한미 군사적 위계인 거죠. 예, 이건 뭐 우리가 다 잘 알고 있고 너무나 예, 냉전이라고 하는 거. 딴 데서는 냉전이 다 끝난 것 같지만 사실 동아시아에서는 냉전이 아직 지속되고 있는 그것의 어떤 그 질서의 변동 속에서 계속 우리가 살아오고 있는 것이잖아요. 자, 이 안에서 우리가 파병하지 않을 수 없고 또 뭐 재건에도 참여하게 되는 바로 이 삼각관계 안에서 우리의 관계가 있는 거죠. 한국과 아프가니스탄의 관계. 자, 그 관계를 다시 좀 성격을 좀 분명히 해보자면 근원적 불평등이라고 하는 말로써 표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원적 불평등인데 근원적 불평등은 어떤 성격을 지니는가? 그 아까 얘기했던 그 미국의 군사적 인도주의는 군사적 인도주의 또는 아프간 침공은 굉장히 어떤 인도주의적 명목 이 사람들을 해방시키겠다. 탈레반으로부터 또는 아프가니스탄 여성들을 탈레반적인 근본주의 가부장제로 해방시키고 구할 것이다 라는 명목하에 이루어졌는데 그렇게 이루어진 이 인도주의는 군사적 인도주의는 민간인들의 엄청난 희생 위에서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 숫자가 계속해서 널뛰어요. 왔다 갔다 하거든요. 소스에 따라서 추처에 따라서 15만 명이 되었다가 어디선 25만 명. 그러니까 아무도 정확하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는 더 나아가서 누가 죽었는지 누가 희생되는지 확인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한편으로 9.11 테러 그 메모리얼 뭐라고 할까요? 그 추모관? 네, 추모관에 가면은 희생된 사람들을 하나하나 다 정확히 기재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사실 인터넷 온라인 버전으로 추모관이 있거든요.
이게 아주 최근까지도 새롭게 다시 확인된 사람들, 그동안은 찾지 못하고 있다가 확인된 사람들이 아직도 그 사람들의 이름과 누군지를 밝혀내고 기록하고 또 추모하는 그 과정이 아직까지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근데 어떤 사람들은 15만 명이 죽었는지 25만 명이 죽었는지 거의 10만 명 단위로 누가 죽었는지는 뿐만이 아니라 얼마나 죽었는지도 모르게 되는 그 상황은 이 사람들 간의 생명 간의 어떤 근원적인 불평등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 근원적 불평등은 뭐 생명의 가치에서의 불평등일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생명들이 어떤 국적을 가지고 어느 사람들이냐, 아프간인들이냐 아니면 미국 사람이냐, 한국 사람이냐 아니면은 뭐 그런 거에 따라 달라지는 그럼 국가 간의 어떤 그 위계와 불평등 속에서 사실상 이걸 또 이야기할 수 있는 거겠죠. 여러 가지 어떤 모습의 근원적 불평등이 있는데, 자, 그 인도주의는 뭐 우리가 당연히 추측할 수 있듯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희생을 위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라클 작전 그 자체로는 인도주의적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가능케 한 그 수많은 맥락들을 봤을 때 인권 선진국이라든지 인류의 모범 배지라고 하는 거는 사실상 어마어마한 부정이와 폭력 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또는 한국의 미라클 작전이 인류의 모범이 되는 상황은 미국 한국 아프간 관계를 인도주의적 관계로 재정의하지만 바로 이 인도주의를 구성하는 것이 세 국가들 간의 근원적 불평등이라고 하는 그 모순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제가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그 2018년에 예멘 난민들이 들어왔을 때 그 맥락과 왜 그들이 그렇게 정의되었었던 그 상황, 또 한편으로는 2021년 여름에 아프간인들이 들어왔을 때 이들이 새롭게 굉장히 다른 방식으로 정의되는 그 상황을 조금 정리해서 좀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 개념을 가지고 왔어요. 탈정치화라고 하는 개념이 사실상 예멘 난민들 뒤에 그 맥락, 그리고 또 아프간인들의 그 맥락, 아프간인들이 처해 있는 그 맥락, 사회적 상황, 전 지구적 상황, 또는 한국과 아프가니스탄의 관계, 여러 가지 것들을 설명하기에 굉장히 키워드가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이제 탈정치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웬디 브라운이 설명한 방식을 제가 좀 같이 한번 읽어보려고 이 단락을 가지고 왔는데요. 탈정치와의 공통된 방식 중 하나는 정치 현상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 현상이 등장하게 된 역사적 배경과 그 현상을 조건짓는 권력의 문제를 배제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형태를 떠나서 모든 탈정치화 시도는 특정한 문제를 재현할 때 그 문제와 관련된 역사와 권력의 문제를 회피한다. 그런데 그 사회적 관계와 정치적 갈등을 구성하는 이 두 가지 결정적 요소, 즉 역사와 권력의 문제를 회피하는 순간 우리는 거의 필연적으로 문제를 자연화하거나 본질화해 설명할 수밖에 없다. 마치 우리의 관계는 언제나 그렇게 선천적으로 그렇게 타고난 것이냐. 그 전에 권력과 역사 완전히 지워버리는 거죠. 어떤 과정들과 복잡한 관계라고 하는 걸 다 지우고 그들을 자연화하고 본질화한다. 만약 관용 대상의 구성 속에서 작동하는 역사와 권력의 문제를 배제한다면 여기서 이제 이게 제가 관용이라는 책에서 가지고 와서 웬디 브라운 관용이라고 하는 권력이 어떤 권력인지 설명하기 위해서 탈정치화를 또 가지고 오고 하는데요. 우리가 여기 관용 대신에 환대라고 하는 말을 써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난민들을 바라보는 방식. 네. 그럼 그들은 환대 대상이냐 아니냐. 만약 환대 대상일 때 환대 대상은 어떻게 구성되는가라고 하는 문제. 역사와 권력의 문제를 배제하면은 우리는 관용의 대상 또는 환대의 대상을 관용하는 주체와 태생적이고 본질적인 차이를 가진 존재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멘 난민이든 아프간인들이든 누구든 갈등과 마찰은 이러한 차이로 인해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제시될 것이다. 예를 들어서 그 수많은 난민들이 처하게 된 그런 상황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 아프간인들은 아프간이 지금 왜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어?
그럼 역사적인 어떤 과정들을 우리가 추적해 봐야겠죠. 그리고 권력의 문제, 그 이른바 제국들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어? 소련과 미국과 그 전에 몇십 년 동안 그런 것들 다 지워버리고 사람들은 그냥 난민과 난민이 아닌 사람 또는 시민과 시민이 아닌 사람들로 나뉘게 된다라고 하는 거기서부터 그냥 출발을 하는 거예요. 모든 권력과 역사의 문제들을 다 배제해버리고 그래서 이 탈정치화라고 하는 것이 이 모든 지금의 난민 정치에서 난민들을 에워싸고 있는 어떤 굉장히 강력한 과정 문제라고 할 수 있고 사실 아프간인들 아니면 이번에 여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또 덧붙여서 뭘 얘기해 볼 수 있냐면 신자유주의적인 탈정치화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탈정치화라고 하는 게 문제가 있고 문제가 되고 큰 문제로 개입이 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번 8월에 우리가 경험했던 그 모든 순간들 그 현실은 신자유주의적 탈정치화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또 설명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럼 신자유주의는 무엇인가? 정치적 현상과 문제를 사회 경제적인 현상과 문제로 환원하고 이를 개인의 역량 강화로 돌파할 것을 요구하죠. 난민은 사실은 전쟁이라고 하는 거 내전이라고 여러 가지 어떤 정치적인 상황 속에서 난민으로 어떤 사람들은 불려지게 되고 난민의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사실 경제적 상황으로 예를 들어서 뭐 제3세계 또 다른 제3세계를 이제 만들어내는 거죠. 아프간에서. 그래서 발전의 주체로 원조의 어떤 대상으로서 이야기하고 이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신자유주의적 자기개발 담론의 대상으로 만들 때 이제 개인적 역량 강화, 스펙으로서 노력으로서 돌파할 것을 요구하는 게 신자유주의적인 어떤 개발 담론이잖아요. 발전주의 담론에서 마찬가지 어떤 그 논리들이 작동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난민을 개인의 역량 강화로 돌파할 것을 그들의 지금 상황, 굉장히 정치적인 상황인데 경제화하고 그리고 이와 같은 분위기, 모습들은 다양한 해외 원조 사업, 공정무역, 소액금융, 기타 등등등에서 제3세계 또는 글로벌 남반구가 재현되는 방식에 깊숙이 스며들어 있다. 그래서 이거는 뭐 키바라고 하는 그 소액금융 사업 잘 아시죠? 키바에서도 요즘 난민들이 굉장한 대상이 되고 있거든요. 난민과 키바, 난민과 소액금은 마이크로 크레딧 어떻게 연결될까? 수많은 난민들이 지금 세상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고 또 난민이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소액금융으로서 자기 비발하는 주체로서 만들면서 뭘 하자는 것이야? 한번 좀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의 난민 정치, 지금의 글로벌 난민 정치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 것인가? 신자유주의적인 입김이 굉장히 강하게 또는 금융화의 입김이 굉장히 강하게 스며들고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아프간인들을 사실은 뭐 이 키바에서 일어났던 뭐 사업들과 바로 연결시킬 수는 없겠지만 근본적인 연결되는 키워드는 이 신자유주의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요. 이 2021년 입국한 378명의 아프간 난민들과 2018년 제주도에 입국한 500여 명의 난민들, 예멘 난민들에 대해 한국 사회가 보여준 극히 상반된 반응은 어떤 구조 속에서 설명 가능해지는가? 바로 방금 제가 이제 설명했듯이 전지구적 안전정치의 탈정치화라고 하는 분위기가 있고 그리고 신자유주의적인 탈정치화라고 하는 어떤 흐름이 있고 그 둘의 어떤 콜라보 속에서 사실상 구축되고 있는 것이 난민의 위계라고 하는 것이 아닐까 수많은 난민들이 있어요. 수많은 난민들이 있는데 그 난민들 사이에서도 이론적으로는 다 난민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 난민들 사이에서도 어떤 위계를 두는 그런 정치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죠. 또는 그 난민들 속에서 예를 들어 어떤 난민은 특별 기여자, 공로자로서 인정하고 어떤 난민은 이 사람들 가짜야. 또는 뭐 잠재적 황봉배제자 뭐 아무튼 여러 가지 어떤 이름들로서 이 사람들, 이 인구 집단 안에서의 위계를 정하는 것. 그 위계를 정하는 것은 물론 누구냐라고 이제 물어봐야 되겠죠. 자, 그 안에서 어떤 특정한 인정의 정치가 지금 구축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즉 신자유주의적인 발전, 자립, 임파워먼트 담론에 포섭된 또는 포섭될 수 있는 난민을 특별 기여자로서 인정하고 인식하는 것. 예를 들어서 지금 네, 그 재건의 어떤 그 과정이 있었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그 소수의 아프간인들이 한국의 특별 기여자라고 하는, 난민이 아닌 특별 기여자라고 하는 이름으로서 입국하게 되고 그렇게 인식되는 것. 하지만 그렇지 않은 난민들은 사실상 지구의 쓰레기, 이건 아렌트가 20세기 초중반 상황을 이제 보면서 붙인 이름이겠죠. 이른바 다른 그 나머지는 그냥 지구의 쓰레기화 되는 것. 네, 물론 이 지구의 쓰레기도 굉장히 여러 가지 어떤 모습들, 얼굴들, 이름으로 나뉘게 되죠. 예를 들어서 뭐 연민의 불쌍한 난민이라고 하는 불쌍한 난민. 이건 제가 아마 작년 그 난민, 그 인도주의 정치, 거기에서 얘기했던 그런 어떤 내용들과 좀 연결시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연민의 대상, 굉장히 파워풀한 연민의 대상, 또는 한국에서 보여줬던 그런 어떤 2018년에 이야기됐던 아니면 보여줬던 그 모습들, 혐오의 대상으로서. 그러니까 요 안에서도 어떤 위계, 나님이 있는데 하나는 연민의 대상으로서 어떤 그런 사람들의 무리들 또는 잠재적인 범죄자 또는 잠재적인 불법 체류자 또는 잠재적인 테러리스트들로서 명명하면서 혐오 또는 공포의 대상이 되는 모습이 있는 거죠. 이것은 뭐 아렌트가 이야기했던 그 시대 이후에 벌어진, 특히 9.11 이후에 난민과 이주민, 특히 무슬림, 이슬람 출신의 난민과 이주민이 어떤 모습으로서 분하게 되는가, 나타나게 되는가를 좀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재정의하는 거죠. 지구의 쓰레기라고 하는 난민의 모습을 재정의하는 포스트 9.11, 9.11 이후의 정치. 그리고 사실은 요것은 이 환대 정치, 아까 제가 처음에 환대라고 했을 때 그냥 마냥 좋고 긍정적이고 따뜻하고 이게 아니다. 그 환대를 하면서 그 환대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조건으로 이 사람들을 환대하는가? 바로 이와 같은 담론과 권력 담론 속에서 난민을 이런 식으로 인식하고 인정하고 그리고 뭐 이들이 이제 지금 이제 또 봐야겠죠. 어떤 식의 분위기가 지금은 또 코로나 때문에 다 이제 그분들이 어떻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뭐 전혀 뭐 미디어에는 나오고 있지 않은데 이 환대 정치가 지금 끝난 것이 아니라 환대하고 환영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이게 어떤 식으로 그분들이 한국에서 어떻게 살아가게 되고 어떤 권력 담론 쪽에서 자유롭지 않게 되는가를 좀 이야기하면서 이 환대 정치가 어떤 성격으로 발전할 것인가 좀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좀 여기까지 일단은 강의를 하는 거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선생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제가 지금 한 분이 옆에 쳐가지고 아이고, 지금 머리가 아프시죠? 추우셔서. 머리 바로 여기 지금 이 선에서 바람이 좀 불어오고 있어가지고 약간 집중을 못하면서 강의를 한 것 같아요. 아이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좀 멀어지려고. 저희 네. 질문 있으신 분들 조금 자유롭게 좀 얘기를 나누다가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혹시 질문 있으시면 그냥 말씀하시면 될 것 같아요. 몇 분 안 계셔서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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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제가 질문을 좀. 선생님, 이제 난민과 자기계발 담론이 이렇게 접합된 그런 게 예멘 난민 때도 이렇게 좀 두드러졌었나? 뭐 이런 질문들이 좀 들었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또 이번에 특별기여자로 불리면서 요 담론이 좀 난민과 이렇게 좀 접합되면서 안착된 게 아닌가 뭐 이런 고민도 좀 들었는데요. 확실히 단절선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예멘 때랑. 그래서 좀 어떻게 보시는지. 네. 그렇죠. 뭐 예멘 때는 그런 게 나오고 말고
받고 할 그런 상황이 아니었죠. 그냥 네. 이들이 입국하자마자 그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굉장한 공포와 불안을 이제 불안이 넘쳐나게 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어떻게 그쵸. 그냥 들어오자마자 공포와 혐오의 어떤 대상이 된 거죠. 음. 음, 그래서 사실은 그들은 그들과 우리의 관계, 아무튼 그 감정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은 그들과 우리의 관계인데,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몇 가지 단서들은 그 전지구적인 9.11 이후에, 반테러 정치, 그 속에서 무슬림은 어떻게 규정됐는가, 난민은 어떻게 규정됐는가, 음, 그 얘기를 또 할 수 있고 또 한편으로 한국에서는 그 지금 한 10년, 20년 동안 어떤 상황이었는가 한국에서도 한국 그뭐 글로벌 대테러 정치 속에서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았죠. 우리도 지금 테러가 일어나진 않았지만 항상 테러라고 하는 것, 아니면 국가적인 치안이라고 하는 것, 또는 이슬람 이퀄 테러리스트라고 하는 그 서구발 뉴스들을 통해서 미디어의 재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각인이 되어 있고 또 한편으로 사회경제적인 불안정, 신자유주의적인 어떤 불안정의 증대 속에서 사회경제적인 불안정 또는 여러 가지 어떤 이거는 그렇죠. 공정하지 않다. 사회가 공정하지 않다. 또는 누군가에게는 특히 더 공정하지 않다. 여성이냐 남성이냐 아니면 청년이냐 이런 것들 그런 여러 가지 우리가 다 아는 그런 복잡한 불안의 정치와 같이 맞물려서 이들이 사실은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인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또 어떻게 살아갈지도 모르는 거고 한국에 있다가 잠시 또 딴 데로 갈 수도 있는 분들인데 굉장한 어떻게 얘기하면 히스테리한 그런 어떤 반응을 보였죠. 근데 아프간인들은 사실 확실히 20년간 우리와 굉장히 복잡하게 이미 굉장히 밀접하게 관계를 맺게 된 거죠. 물론 그 전에 한국과 아프간의 관계는 아프간 전쟁 이전에 한국과 아프간의 관계는 무엇이었는지는 좀 사실 저도 모르겠어요. 좀 조사를 해봐야지 알겠죠. 근데 우리가 다 어느 정도 추측할 수 있듯이 좀 희박하죠. 예멘인들과 우리와의 관계만큼이나 굉장히 그렇게 대면적이고 역사적인 그런 관계는 없잖아요. 근데 20년 동안 우리가 이제 아프간 전쟁에 참여하게 되면서 파병하고 또 재건에 참여하게 되면서 어떤 관계를 가져온 거죠. 네, 20년 동안. 그리고 그 관계 성격을 봤을 때 그것은 그럼 한국은 파병은 이제 군사주의적인 어떤 개입, 참여. 근데 재건은 사실상 신자유주의적인 어떤 발전 기획, 발전주의. 그래서 여러 가지 방글라데시에서 벌어지던 인도에서 벌어지던 아프리카 케냐에서 벌어지던 여러 가지 어떤 사실은 한국은 어떤 의미에서 예외적인 존재죠. 발전을 이룩하고 거의 대부분의 그 탈식민주의 국가들, 20세기 독립한 국가들은 한국과 대만이나 이런 아시아의 그 용들 아니면 타이거 국가들 빼놓고는 아직도 여전히 식민주의는 꺼졌지만 식민주의는 제국주의는 끝났지만 사실상 이 사회 경제적인 식민주의 이거는 이제 발전주의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거의 대상으로 머물러 있다고도 할 수 있어요. 한국은 사실은 그거였지만 한국도 한국전쟁 이후 굉장히 가난한 나라에서 여러 가지 어떤 냉전 속의 특수상 속에서 한국 경제 발전이 이루어졌잖아요. 그것도 한국만의 어떤 것을 얘기가 될 수 없는 지정학적인 그런 위치 속에서 자, 그래서 우리가 발전 담론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별로 좀 얘기를 안 하고 굉장히 생소할 수 있는데 사실은 제3세계 또는 그 글로벌 남반구라고 표현되는 그런 어떤 국가들의 운명은 사실상 신자유주의적 발전주의 기획의 담론의 대상으로서 그 개입의 어떤 대상으로서 살아왔다고 할 수 있는데 아프간도 사실상 그 큰 기획의 하나에 포섭되는 그런 과정이 아니었느냐라고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학자들이. 네,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사실상 코이카 김태현 선생님 잘 아실지 모르겠는데 코이카도 가서 뭐예요? 아프리카에 가서 뭐예요? 아시아 국가들에 가서 뭐예요? 여러 가지 것들을 하죠. 발전주의적인 어떤 원조 이런 것들을 하는데 그게 20년 한 몇십 년 동안 신자유주의적인 성격을 가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개인의 역량 강화, 인파워먼트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하고 개인의 책임감,
음, 아무튼 굉장히 좀 복잡한 얘기를 한꺼번에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식으로는 이제 신자유주는 자기계발 담론으로서 이야기가 되잖아요. 근데 그 발전이라는 기획 속의 신자유주의라고 했을 때는 그 자기 개발이 이제 개인화, 역량 강화, 임파워먼트, 개인의 책임, 그리고 그것을 이제 이끌어가고 어, 리드한다고 할 수 있는 그런 NGO들, 그러니까 이걸 뭐 NGO 통치성이라고 하는 말로도 표현하고, 그래서 그런 어떤 연결들을 우리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관계 속에서 아프간과 한국이, 물론 그 위에 미국이 있긴 하지만요. 중간에 어떤 그런 관계들을 우리가 맺어왔고, 그리고 그 음, 관계 속에서 이들이 입국하고, 그 관계 속에서 이들이 특별 기여자라고 하는 얼굴을 갖게 되고, 우리가 특별 기여자라는 얼굴을 부여한 거잖아요. 음, 그 속에서 들어오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은 이제 저도 이제 이걸 좀 정리를 더 구체적으로 해야 돼요. 지금은 아이디어 수준이라서 이제 좀 글을 쓰면서 구체적으로 좀 정리를 해야겠죠. 네, 강의 잘 들었습니다. 질문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네, 하나는 아까 방금 전에 말씀 주셨던 특별 기여자, 특별 공로자에 대한 그 명칭에 대한 정확한 데피니션이 아까 확립되지 않았다라고 했었는데